제가 다시 연주하게 해드릴게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대 여인의 양손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연주하게 해드릴게요. 13살 소녀의 목소리가 고급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죠.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그 손을 중학생이 고친다고 나선 겁니다. 좋아. 정말로 내 손을 움직이게 한다면 내 재산 3조 중 절반, 1조 5천억을 주겠어.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소녀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3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한 여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양손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손상이 심각해서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울 겁니다. 여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붕대로 감긴 손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엔 이미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선생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분명 조명이 떨어졌고 누군가 자신을 밀어냈던 것 같은데 과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무리했어요? 여인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무리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엄마, 21살 딸 우진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우진아, 엄마는 이제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요. 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거부감은 명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엔 한 달에 1번, 그리고는 더 이상 오지 않았죠. 6개월 후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장애인 아내와 평생을 살 자신이 없어요. 장애인이라고.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이제 정상이 아니에요. 남편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 아빠 따라갈래요.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병실을 나가며 남긴 말이었습니다. 딸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들이 떠난 후 여인은 진짜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준호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살인자. 이준호의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요. 무리하게 일시키지만 않았어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죠. 사고 당시 기억이 너무 흐릿했으니까요.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사세요. 이준호 아내의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정말로 그 저주 속에서 살아왔죠. 재활 치료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의들이 와도 고개를 저었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손가락을 다시 쓰기는 어렵습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여인은 포기했습니다. 손을 쓰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을요.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모두 떠난 그곳에는 오로지 침묵만이 가득했죠. 매일 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떨어지는 조명, 이준호의 비명, 그리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는 공포. 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마음은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나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매니저 차서연이 새로운 직원을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새로 오신 청소 담당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한 여인과 어린 소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과 딸 서아가 저택 현관에 들어섰을 때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런 애까지 데리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13살 서아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아이의 시선은 복도 끝에서 천천히 나타나는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정윤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떨리는 손은 주머니 깊숙이 숨겨져 있었죠. 이분이 새로 오신 청소 담당자입니다. 차서연이 말했지만 정유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 비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정윤의 숨겨진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딸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선생님, 서아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 손, 아직 살아있어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직원들은 경악했죠. 정윤의 눈빛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분노인지 놀람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서아의 말에 정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죠. 고작 13살짜리 꼬마가 정윤이 서아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조롱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내 손을 내가 고친다고? 수진이 황급히 서아를 끌어당기며 사과했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선생님. 그 순간 정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좋아. 그래, 한번 해봐라.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만약 내가 정말로 날 다시 연주하게 한다면. 모두가 숨죽여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 재산 3조 중에서 절반, 1조 5천억을 주겠다.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선생님, 그건 너무... 닥쳐. 정윤의 일갈에 서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정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서아를 쳐다봤죠. 그냥 선생님이 다시 연주하면 좋겠어요. 선생님 눈이 너무 슬퍼 보여서요. 정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도 조롱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 서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장... 그만. 정윤이 손을 들어 서연을 제지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이 아이가 날 다시 연주하게 한다면 내 재산 절반은 이 아이 것이다. 그녀는 다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난 실패하면 너희 모녀는 즉시 이 집을 나가야 한다. 수진이 딸을 잡아 끌며 애원했지만 서아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할 수 있어요. 정유는 냉소를 띠며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 이들의 방을 안내해. 그녀가 사라지고 난 뒤 서연이 모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죠. 감히 선생님을 농락하려 들다니. 서연은 서아를 노려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다치면 손도 다친다고.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죠. 정말 할 수 있겠니?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손이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택 어딘가에서 정유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선생님,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틀 뒤 아침 차서연이 정윤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죠. 특별한 분? 네. 선생님 손에 기운을 불어넣으실 분입니다. 정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당이라도 부른 거야? 아닙니다. 음악 치료 전문가십니다. 한 번만 만나보시죠. 서연의 고집에 정윤은 마지못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50대 여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염주를 걸고 손에는 요란한 방울을 들고 있었죠. 선생님, 드디어 뵙습니다. 여자는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 손엔 큰 애군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마저 어두워 보이는 듯했죠. 3년 전 그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정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원이 보입니다. 이준호라는 이름이 들리는군요. 여자의 말에 정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준호를 알고 있는 거지? 서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이분이 다 아시잖아요. 여자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안에 음악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뭐? 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뿐 아니라 이 집 모든 사람이 화를 입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아가 갑자기 뛰어나왔죠. 거짓말. 아이의 외침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서아야, 어른들 얘기해. 수진이 황급히 딸을 잡으려 했지만 서아는 이미 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선생님 손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버릇없는 것, 어디서 감히.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손이 나을지 알아요? 서아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죠. 여자가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악한 기운을 가진 아이를 집에 들이다니. 사악하다고요? 정윤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선생님. 이 아이가 바로 애군의 근원입니다. 여자는 서아를 가리키며 떨었습니다.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2억만 있으면. 2억? 정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2억으로 큰 음악 치료를 하면 선생님 손의 감각이 돌아올 겁니다. 여자의 눈이 번뜩였죠.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서연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2억이면 싼 겁니다. 손을 고칠 수 있다면. 닥쳐. 정윤의 일갈에 서연이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무서워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맑은 눈으로. 너 뭘 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야? 정윤이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눈이요. 돈 생각만 하는 눈이에요. 서아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손은 귀신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이 다쳐서예요. 여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음?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2억 받으면 정말 선생님이 연주할 수 있어요? 서아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보장한다. 그럼 실패하면 2억 돌려줄 거예요?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치료비 받고 못 고치면 돌려줘야죠. 서아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정유는 놀란 눈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13살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선생님, 이런 건방진 애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 네. 무당이든 뭐든 당장 나가.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 집은 곧 망할 거예요. 그녀는 저주를 퍼부으며 나갔습니다. 서연도 황급히 뒤따라갔죠. 거실엔 정윤과 서아, 수진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서아가 버릇없이. 수진이 사과하려 했지만 정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그녀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사기꾼인걸. 엄마가 그랬어요. 진짜로 도와주려는 사람은 돈부터 말하지 않는데요. 서아의 대답에 정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엄마가 참 현명한 사람이었구나. 네.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착한 사람은 오래 못 산대요. 서아의 말에 정윤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 꼬마 때문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네.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복도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었던 걸까요? 선생님, 손한테 인사해 보세요. 사이비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서아가 정윤의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공책이 들려 있었죠. 뭐라고? 손한테 인사를 하라니. 정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3년 동안 무시했잖아요. 손이 서운해했을 거예요. 서아의 말은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죠. 말도 안 돼. 손이 무슨 감정이 있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살아있대요. 서아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삐뚤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엄마가 가르쳐준 소리 기억 치료법이에요. 정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죠. 좋아, 해보자. 서아가 밝게 웃으며 정윤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손을 만져보세요. 만져? 난 감각이 없다고. 그래도 만져보세요. 손으로라도 느껴보는 거예요. 정유는 마지못해 자신의 손에 다른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느낌만 전해졌죠. 이제 손한테 말해보세요. 안녕, 오랜만이야라고요. 이런 걸 정말 해야 해? 정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꼭 해야 해요. 정윤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소나.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정말 작게 손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죠. 따끔거리는 듯한, 간지러운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정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지금. 느껴졌어요? 서아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정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느꼈으니까요. 기분 탓이 아니에요. 손이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서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못마땅했죠. 선생님, 이런 어린애 장난에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나가. 정윤의 단호한 말에 서연이 움찔했습니다. 지금 치료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서연은 분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서아를 노려보는 눈빛이 섬뜩했죠.
선생님, 이제 손한테 미안하다고 해보세요. 미안하다고? 네. 3년 동안 미워해서 미안하다고요. 정유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손에게 사과한다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아의 맑은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손아. 너를 미워해서. 그 순간 더 강한 감각이 왔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저림이 손목까지 올라왔죠. 아, 정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느껴져요? 서아가 기뻐서 뛰었습니다. 그래, 뭔가 있어. 정윤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감각은 사라졌죠. 다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왜 다시 안 느껴져? 정윤이 다급하게 손을 만졌습니다. 천천히 해야 해요. 마음이 열리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서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윤은 서아를 다시 불렀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네, 정말이요? 서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아까 분명히 뭔가 느꼈어. 정윤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두 번째 시도에서도 미세한 감각이 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 지속됐죠. 손이 선생님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서아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용서 안 했으니까요. 서아의 말에 정유는 침묵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 때문이죠. 사고는 선생님 잘못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정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선생님 눈을 보면 알아요. 뭔가 더 있다는 걸.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스쳤죠. 뭐지? 정윤이 창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날 저녁 서아는 정윤의 서재에 혼자 남았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었죠. 책장 뒤에서 먼지 쌓인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자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거기서 뭐해? 정윤의 목소리에 서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지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서아의 물음에 정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건 이제 상관없어. 하지만 서아는 바이올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올린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서아의 말에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유정윤. 그게 3년 전까지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손을 잃어버린 여인일 뿐이었죠. 복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연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조치를 취해야겠군.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실행해. 그 모녀를 완전히 끝장내는 거야. 이 시계가 왜 여기 있지? 서연의 위협 전화가 있던 다음 날 아침, 정윤이 서재에서 낡은 손목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이준호의 유품이었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다던 그 시계였습니다. 정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게 자신의 서재 금고에 있는 걸까요? 그때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이 시계. 이준호 선생 것인데. 서아가 시계를 유심히 보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이 시계 유리가 깨진 방향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충격이 뒤에서 왔어요. 앞에서 부딪혔으면 이렇게 안 깨져요. 정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에서 충격이 왔다고? 그날 밤 정윤은 또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선명했죠. 백미러에 비친 검은 차,
급속도로 다가오는 헤드라이트.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새벽 3시 정윤은 혼자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다시 열고 사고 관련 서류를 꺼냈죠. 교통사고 보고서, 경찰 조서, 보험 서류.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에는 분명히 2대의 차가 찍혀 있었는데 보고서엔 단독사고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대체... 정윤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뒷차의 번호판이 일부 보였죠. 비록 흐릿했지만 숫자 몇 개는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물을 가져다 주러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안 주무세요? 수진 씨, 이것 좀 봐요. 정윤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뒷차 보이시죠? 수진이 사진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어머, 이거 회사차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가 전에 다른 곳에서 일할 때 이런 번호판 봤어요. 대기업 임원들이 쓰는 특별 번호예요. 정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사차라니. 그럼 누가? 선생님. 서아가 갑자기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누가 집 밖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정윤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검은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윤의 옛 비서 강 실장이었습니다. 강 실장? 왜 여기? 강 실장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죠.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 3년 전 그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윤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차서연 씨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라고. 강 실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진실이 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뒷차가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서연 씨의 짓이었죠.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서연 씨는 선생님이 사고로 죽으면 회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고? 정윤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대신 장애인으로 만든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강 실장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CCTV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와 공모자들의 통화 녹음도요. 서아가 정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거짓이었다니. 이준호 선생,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윤이 흐느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래, 그래야지. 정윤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 실장이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서연 씨가 횡령한 금액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200억입니다. 3년에 걸쳐서요. 정윤이 경악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왔습니다. 서연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죠. 선생님, 차서연은 반드시 잡을 겁니다. 경찰이 약속했습니다. 정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날 죽이려 했다니. 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진실을 알고도 숨겼으니까요. 아니야, 강 실장. 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줬잖아. 정윤이 강 실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선생님, 서연 씨 사무실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직원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죠. 그것은 서연이 수년간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이었습니다. 200억을 이 돈으로 해외 도피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선생님을 이용만 한 거네요. 그런 셈이지. 정윤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때 서아가 정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쁜 사람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서아의 말에 정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새벽 5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차서연을 체포했습니다. 서연은 해외로 도망치려다 공항에서 잡혔죠. 정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그날 오후 경찰이 서연을 데리고 저택에 왔습니다. 대질 신문을 위해서였죠. 수갑을 찬 서연의 얼굴엔 여전히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유정윤, 잘 살아봐라. 왜 그랬어, 서연아? 15년을 함께 했잖아. 정윤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15년? 그래, 개처럼 일했지. 근데 뭘 받았냐고?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월급쟁이로 15년. 당신은 3조 원 가졌는데. 그래서 날 죽이려 했어? 죽이려고? 아니야. 불구로 만들어서 조종하려 했지. 서연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이준호는 내가 회사 돈 빼돌리는 걸 눈치챘어. 그래서 죽인 거야. 정윤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차피 죽일 거 당신 탓으로 돌리면 일석이조잖아.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경찰이 서연을 끌고 나갔습니다. 유정윤, 넌 평생 그 손 못 쓸 거야. 서연의 마지막 저주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금 자신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정윤의 손가락이 처음으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서아야 봐. 움직여. 진짜요? 서아가 기뻐서 뛰었습니다. 용서가 치유를 가져온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돈 좀 주세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딸 유우진의 첫마디였습니다. 21살 딸의 눈엔 오직 탐욕만 가득했죠. 정윤은 3년 만에 본 딸을 바라봤습니다.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우진아, 그동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빨리 돈이나 주세요. 우진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이 집 어차피 다 우리 거라고. 그때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이 애는? 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멸적이었습니다. 저 애랑 저 여자 엄마 돈 노리고 들어온 거 다 알아요. 우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정윤이 경고했지만 우진은 비웃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랑 엄마가 짜고 치는 것 뻔해요. 우진이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 사기꾼이죠?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애 앞세운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 통해서 다 조사했어요. 우진의 말에 서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 엄마 우스워요. 우진이 서아에게 다가가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아가 비틀거렸죠. 그만해. 정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저들 편 드세요? 3년 만에 온 친딸보다? 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난 이들 편이야. 정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말 미치셨네요. 완전히. 우진이 테이블 위 꽃병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죠.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싸워요. 제가 친딸인데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우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 부를 거예요. 정신감정도 신청할 거고요. 정신감정? 정윤이 되물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정신이 온전하시면 저런 사람들한테 1조 5천억을 줘요? 치매 아니면 정신병이죠. 우진의 말은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제 인생 망쳤어요. 3년 동안 장애인 엄마 숨기느라 얼마나 창피했는데요. 우진이 정윤을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이제 와서 감동 코스프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역겹네요. 우진아, 넌 다시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전 돈만 받으면 돼요. 우진이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내일 변호사 데리고 올 거예요. 각오하세요, 어머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윤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아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때문에. 아니에요. 정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줬어. 그날 밤 정윤은 결심했습니다. 딸과의 완전한 결별을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손가락도 전보다 더 많이 움직였죠.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 선생 공방이 여기입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건물 앞에서 정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3년 만에 찾아온 이곳. 죄책감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야 해요. 이제야 용기가 생겼으니까. 정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아가 정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 서아야. 정윤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의 아내가 정윤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정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호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공방에는 이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미완성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준호 아내의 눈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윤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윤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이준호 선생님 때문에.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준호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없이 3년을 살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서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너는 누구니? 저는 서아예요. 선생님을 도와주고 있어요. 서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진실이 담겨 있어요. 이준호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차서연의 범죄 증거들이었죠. CCTV 화면 캡처, 통화 녹음 내용, 그리고 서연의 자백서. 이게 뭐죠? 이준호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고는 계획된 거였어요. 정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서연이라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뺑소니를 시켰어요. 뺑소니라고요? 네. 이준호 선생님은 그 음모의 희생자였어요.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3년 동안 제 과실인 줄만 알고. 이준호 아내가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 남편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정윤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래도 제 차에 타고 있었기에 책임은 제게 있어요. 이준호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품었던 원한이
혼란으로 바뀌었죠. 이 사람이 감옥에 갔나요? 네. 체포됐어요. 모든 죄를 자백했고요. 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이준호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공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이제 이준호 아저씨도 편히 쉬실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억울함이 풀렸잖아요. 서아의 맑은 눈을 보며 이준호 아내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유 선생님, 그녀가 정윤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도 피해자였네요. 아니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이준호 아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해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힘드셨겠네요. 3년 동안 혼자 그 죄책감을.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난 것 같았죠. 선생님, 일어나세요. 이준호 아내가 정윤을 부축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이제 그만 아파해요. 정윤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손이. 서아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정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서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준호 아내도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정윤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미완성 바이올린을 집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만들던 거예요. 이준호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만들던 거였어요. 정윤이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으로 다시 연주하겠습니다. 공방을 나오면서 정윤은 훨씬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정말 괜찮아요. 정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정윤은 손을 펴고 오므렸습니다. 수진과 서아가 양옆에서 지켜봤죠. 선생님, 곧 완전히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서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 덕분이야, 서아야. 정윤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정윤은 서재에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서아와 수진이 옆에 서 있었죠. 한번 해볼까? 정윤이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활을 현에댔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떨리고 불안정했죠. 하지만 분명한 화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서아와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윤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날 다시 살려줬어. 저희도 고마워요. 선생님이 저희를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듯이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유정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3살 소녀 조서아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진 아이였죠. 때로는 우리가 연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손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신, 놓지 못한 죄책감. 그것들이 우리를 진짜로 마비시키는 것인지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회장님 옆에는 지금 도둑이 살고 있어요. 저희 형을 살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한물산 본사 건물의 최상층. 정적만이 흐르던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당황하며 달려왔지만 그들을 뚫고 들어온 건 낡은 가방을 맨 13살 소년 한결이었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퍼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옆에는 지금 도둑이 살고 있어요. 소년이 가슴팍에서 꺼내 던진 건 낡고 때 묻은 수첩 하나. 그 안에는 어른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진실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이 평범한 소년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손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소년이 말하는 도둑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간은 소년의 형 한승이 횡령 혐의로 수갑을 차던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천 삼아 살아온 노모의 손은 그날 이후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1990년대 후반의 어느 시린 가을날 촉망받던 회계사였던 마다들. 한승이 수십억 원을 빼돌린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수갑을 차던 그날 말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형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사람들은 저 집안 농사가 망했다며 차가운 혀를 찼습니다. 13살 소년 한결에게 세상은 단 하루 만에 온기를 잃은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애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숫자가 법보다 정직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이란 말입니다. 어머니는 검찰청 앞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의 수레바퀴는 가난한 과부의 외침 따위는 가볍게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집 대문에는 시뻘건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정들었던 이웃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결의 가족을 외면했습니다. 형의 빈방에 홀로 남겨진 한결은 형의 손때가 묻은 책상을 쓸어보았습니다. 성실함이 죄가 되는 세상을 소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이 사라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소년은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한결은 학교에 가는 대신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신문 배달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매서운 바람에 손끝이 갈라져도 소년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의 책상 밑 깊숙한 곳에서 낡고해진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형이 감옥으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가슴에 품고 있던 비릿한 진실의 기록이었습니다. 수첩에는 형의 꼼꼼한 글씨로 알 수 없는 숫자와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가계부도 업무일지도 아니었습니다. 숫자에 유난히 밝았던 한결은 그 기록들이 무언가 기묘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회사는 숫자로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그 숫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악마의 꼬리를 잡을 수 있다. 수첩 첫 장에 적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한결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숫자에 천부적인 감각이 있었던 소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수첩은 형의 죄를 증명하는 장부가 아니라 누군가 형에게 씌운 거대한 굴레를 벗겨낼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녀는 잉크가 번진 숫자를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형이 남긴 마지막 진실의 언어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결은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잠을 쫓은 소녀는 자전거 뒷자리에 묵직한 신문 뭉치를 실었습니다. 13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무게였지만 한결은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신문을 배달하며 가장 먼저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경제면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형이 가르쳐준 방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형은 항상 말했습니다. 한결아,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숫자로 기록된단다. 사람들이 숨기려 해도 숫자는 정직해서 결국 꼬리를 남기지. 형의 목소리를 되새기며 소녀는 신문에 실린 대한물산의 주가, 그래프와 거래량 수치를 수첩에 꼼꼼히 옮겨 적었습니다. 형의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마치 감옥에 있는 형과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한결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집 아들은 형이 감옥에 갔는데도 신문 보며 숫자 노름이나 하고 있네. 하지만 소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문 속의 숫자들과 형의 수첩에 적힌 암호 같은 기록들이 서서히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의 수첩에는 날짜별로 특정 금액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금액들은 대한물산이 원자재를 수입했다고 공시한 날의 환율 변동폭과 소수점 자리까지 일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누군가 돈을 빼돌린 흔적이야. 소녀는 확신했습니다. 형의 수첩에 적힌 숫자는 횡령의 증거가 아니라 박상무가 주도한 비자금 조성 과정을 형이 몰래 추적해온 기록이었습니다. 형은 그 진실을 밝히려다 오히려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한결은 신문 배달이 끝나면 동네 도서관으로 달려가 지난 몇 년간의 신문 스크랩을 뒤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잉크로 새카맣게 물들 때까지 소녀는 숫자의 바다를 헤엄쳤습니다. 소년의 눈에 들어온 결정적인 단서는 대한물산이 후원하는 자선단체의 기부금 내역이었습니다. 공시된 금액과 실제 집행된 금액 사이에 교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액은 정확히 형의 수첩에 적힌 박이라는 글자 옆의 숫자와 일치했습니다. 13살 소년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비리의 퍼즐이 완성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형의 결백을 입증할 열쇠는 찾았지만 이 작은 열쇠로 어떻게 저 거대한 기업의 철문을 열어야 할지 소년은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진실의 퍼즐을 맞추며 희망을 품던 한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건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구치소로부터 형 한승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달려간 병원 복도에는 서늘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형이 급성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예. 어머니는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형은 구속 상태의 수감자였고 복잡한 합병증까지 겹쳐 큰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제시한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는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 재산에 빨간 딱지가 붙고 신문 배달로 겨우 입에 풀칠하던 한결래. 가족에게 5천만 원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한결아, 이제 우리 한승이 어떡하니? 엄마가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 죽게 생겼어. 어머니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습니다. 한결은 그런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은 정직하게 살려다 누명을 썼고 이제는 돈이 없어서 생명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형이 남긴 수첩 속의 숫자들과 박상무의 비자금 내역이 불꽃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가로챈 수십억 원 중 아주 작은 일부만 있어도 형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소년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소년은 눈물을 닦고 어머니의 손등을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형 살릴 수 있어. 내가 방법 찾아올게.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말을 그저 슬픔에서 나온 헛소리로 여겼지만 한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집으로 달려가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형의 수첩과 지난 몇 달간 모은 신문 스크랩, 뭉치를 낡은 책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가방의 무게가 어깨를 눌러왔지만 한결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년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형을 범죄자로 만든 그 거대한 성벽 대한물산의 회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겠지만 한결은 숫자가 가진 진실의 힘을 믿었습니다. 소년은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회색빛 도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형을 살리기 위한 13살 소년의 무모하고도 처절한 행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이 이토록 무거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한결은 형의 결백이 담긴 낡은 수첩과 빗바랜, 신문 뭉치를 가방에 넣고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운동화 끈을 질질 매듭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회색빛으로 가득했고 차가운 바람은 소년의 야윈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형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대한물산 본사 빌딩은 구름을 찌를 듯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유리 벽면 위로 비치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한결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어른들의 거대한 욕망이 쌓아 올린 저 성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 꽉 쥐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매끈한 대리석 바닥 소리가 소년의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억 원의 돈이 오가는 이 냉혹한 빌딩 안에서 13살 소년의 존재는 먼지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얘야,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란다. 돌아가렴. 입구를 막아선 건장한 경비원들의 목소리는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꼭 만나야 해요. 우리 형이 죽어가고 있어요. 회장님이 알아야 할 숫자들이 여기 있다고요. 소년의 외침은 화려한 로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른들은 그저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으로 치부하며 소년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마다 소년의 무릎은 깨지고 가방 속 신문지는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년은 흩어진 신문지 사이에서 형이 생전에 그토록 강조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그 말을요. 한결은 포기하는 대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30개가 넘는 층계를 오로지 두 다리로 버티며 올라가는 소년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땀방울이 눈을 가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형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소년을 밀어 올렸습니다. 마침내 최상층 회장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소년은 땀에 젖은 수첩을 꺼내 들고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그 금단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13살 소년이 육중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등지고 앉아있던 강 회장은 느릿하게 몸을 돌려 침입자를 응시했습니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노신사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지만 한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형의 목숨이 달린 낡고해진 수첩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옆에는 지금 도둑이 살고 있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박상무가 얼굴을 붉히며 소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쥐새끼 같은 놈이 들어와서 망언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해. 하지만 강 회장은 가볍게 손을 들어 박상무를 제지했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사람을 읽는 눈을 가진 그는 소년의 눈동자에 서린 기묘한 확신을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말하는 도둑이 누구이며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여기 적힌 숫자들이 보이세요? 회장님이 믿으셨던 정직의 대가가 이 수첩 속에 있습니다. 소년은 신문 배달을 하며 외웠던 기업 공시 자료와 수첩 속의 암호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가 비자금을 조성하며 숫자를 조작했던 날짜, 세탁된 자금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의 이름,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쓴 형 한승의 이름까지. 소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숫자의 향연은 마치 정교한 시계 태엽처럼 박상무의 목을 죄어갔습니다. 박상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강 회장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형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회장님이 눈 감고 계셨던 진실을 지키려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소년의 호소는 차가운 대리석 방안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강 회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소년이 가져온 수첩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소년의 승리이자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 무너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회장실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소년이 내민 낡은 수첩과 박 상무의 탐욕이 점철된 비밀 장부를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수십 년을 형제처럼 믿고 곁을 내주었던 측근의 배신은 노회한 회장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보다 강 회장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추악한 욕망의 제물로 바쳐진 한 청년의 인생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피눈물 나는 세월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곁에서 사색이 되어 부르르 떨고 있는 박상무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박상무, 자네가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저지른 일이 고작 이것인가? 정직을 가업으로 삼은 이 회사의 근간을 자네가 통째로 흔들어 놓았어. 강 회장의 불호령에 박상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진실의 빛은 너무나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단호하게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과 법무팀 전원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라인에 직접 연락하여 한승 씨 사건에 대한 긴급 재조사와 증거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어른들의 추악한 암투와 몰락을 묵묵히 지켜보던 한결의 눈에서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의 무죄를 입증했다는 승리감보다 이제야 형을 죽음의 문턱에서 불러올 수 있다는 안도감이 열세. 살 소년의 작은 어깨를 떨게 했습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범의 자백과 회사가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형 한승의 무죄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법원의 보석 허가로 형은 자유의 몸이 되어
곧바로 수술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을 지키던 어머니는 아들의 가냘픈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결아, 내가 내 형을 살렸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를 대견해 하실 거야. 못난 엄마 대신 내가 우리 집의 기둥이 되었어.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맞잡으며 한결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수술실의 붉은 등을 응시했습니다. 8시간에 걸친 긴 사투 끝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땀에 젖은 마스크를 벗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간신히 마취에서 깨어난 형이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초췌해진 동생 한결의 얼굴이었습니다. 형은 가느다란 손을 뻗어 한결의 야윈 손을 쥐며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한결아, 내가 말했지? 숫자는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소녀는 대답 대신 형의 손목을 으스러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 파묻혔던 진실이 비로소 찬란한 빛을 찾은 눈물겨운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소년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마지막 위로뿐이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언제 그런 폭풍이 불었냐는 듯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을 마친 형은 빠르게 기운을 차렸고 한결은 다시 자전거 뒷자리에 신문을 싣고 새벽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마음만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숫자의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진실의 무게를 알게 된 소년의 눈빛은 이제 동네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그것과는 사뭇 다른 깊이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던 한결이 낡은 연립주택들이 늘어선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 그 좁고 초라한 길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년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물산의 강 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에서 보았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그저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한 명의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자전거를 멈춰 세운 소년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행원들도 물리친 채 홀로 선 그의 어깨 위로 차가운 새벽 이슬이 내려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한결의 까맣게 탄 손과 낡은 운동화 그리고 신문 가방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정적을 깨고 노신사가 입을 뗐을 때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펄은 칼날이 아니라 깊은 회한이 담긴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한결이라고 했지. 병원에 있는 내 형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최고의 의료진이 끝까지 책임질 게다. 그리고 내 가족이 겪은 그 모진 세월. 내가 어떤 말로 사죄해도 모자라겠지.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며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굽히지 않았던 그 꼿꼿한 허리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13살 어린 소년 앞에서 거대 기업의 총수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아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사람들도 이른 아침 대문을 열던 이웃들도 그 믿기지 않는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사과를 넘어 정직하게 살려다 짓밟힌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경건한 의례와도 같았습니다. 소녀는 자전거 손잡이를 꽉 쥔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형을 살렸구나. 너의 그 용기 있는 숫자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눈먼 회장으로 살았을 게야. 강 회장의 말에 한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형이 늘 강조했던 그 말을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제가 형을 살린 게 아니에요. 형이 먼저 사람을 속이지 않았고 숫자를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이 스스로 길을 찾은 거예요. 저는 그저 형이 남긴 숫자를 읽었을 뿐입니다. 소년의 대답에 강 회장은 긴 탄식과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똑똑한 어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숫자를 조작하고 진실을 가릴 때 이 작은 소년은 형에 대한 믿음 하나로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것입니다. 강 회장은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이름 모를 경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골목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떠났지만 소년이 지켜낸 정직의 가치는 그 자리에 남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